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위안부 문제, 징용공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 보복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한일 갈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역사대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창희 교수님이십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을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교수님 지금 융합고고학과 교수 그리고 이제 군사고고학 연구회장도 이제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큰 연관이 없어 보일 듯한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가 어느 학회 발표를 갔는데 인하대학의 정외과가 아니라 고고학과에 남창희 교수가 또 있다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이제 요새는 사실 모두 학문이 융합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과 학문 간의 벽을 깨고 정치학 혹 국제정치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했고 그런 점들이 아마 관심의 대상이 돼서 오늘 졸저이고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예. 좋은 자리를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라 하면 역사학자들만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 역사가 상당히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는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또 정치외교학 쪽에서도 이제 이 역사 해석에 새로운 장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 아무래도 이제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은데요. 교수님이 이제 그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로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0년 이상 일본을 쭉 연구해 왔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쭉 지켜봐 왔습니다만은 지난 2, 3년간 한일 관계를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은 한일 양국은 협력을 하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면 많은 것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 제재, 수출 규제가 들어왔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올림픽 보이콧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일본에서는 비자 면제 금지라든가 이런 감정이 서로 이렇게 너무 격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뭔가 다른 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화해의 실마리를 김 교수님하고 제가 한번 뽑아내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사실 이 심각한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해결이 아마 좀 기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국제사회가 상당히 이 사안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입니다. 또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경제 강국이죠.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경제 대국인데 이런 경제 대국이 서로 무역 제재를 하고 서로 이 감정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 조마조마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데 동맹국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중국은 은근히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이제 금년에 일본에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극단적으로 한일 관계를 망가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정부가 완전히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뭐 이렇게 단결하거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지만은 하지만 문제는 이 뭔가 획기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또 이 증용공 문제는 쉽게 풀리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같이 안고 있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하시니까 이제 뭐 한일의 문제가 한국과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미국, 네네. 중국 이 전부 엮여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네네. 일단 보시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원래 이제 그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래도 조금 그렇죠. 전망을 밝게 보고 계시네요. 그럼 올림픽이라는 건 평화의 제전 아닙니까? 네. 평화의 제전을 앞두고 일본이 가장 옆에 나라하고 치고받고 옥신각신 감정 싸움하는 거는 보정사납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본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포용력 있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책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뭐 네. 이런 그 이론들과 더불어 가지고 국제 정치학적인 어떤 이론으로 한일 관계를 좀 풀어내고 네, 계시던데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한일 관계가 뭐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아마 교수님이 어느 정도 입장이신 것 같대요. 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이 자리가 어떻게 말하자면은 제가 작년에 2019년에 출판한 이 한일관계 2000년 이 책을 놓고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뭐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언해 드린다면은 이 안에는 이제 방법론을 정리를 했고 국제관계 이론을 총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현대 국제관계 이론의 전반적인 흐름을 쭉 알 수 있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이게 그 현대 국제관계 이론의 3대 패러다임입니다. 그중에서 구성주의는 빼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이 한일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중 양 대국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리매김돼 있고 이 미중 양국의 역학관계라고 하는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같이 유지해야 되는 한일 양국이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으로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유주의는 무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이 서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관점인데 한일 양국은 지금 무역 갈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긴밀하게 조밀하게 경제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브레이크 장치로 기능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자유주의에서는 민주 평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선택, 뭐 전쟁과 갈등 이런 것들을 덜 선택한다. 외교 정책으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냐라고 하는데 약간의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튼튼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극단적인 대립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 평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양국은 지금 감정 싸움을 해도 옥신각신을 해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 그 책이 한일 관계 2000년 화해의 실마리라는 네, 부제를 네, 지금 네. 달고 있죠, 그죠? 네, 네. 예, 그 뭐 자유주의든 현실주의든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결국 이제 그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고 그 두 나라는 서로를 좀 필요로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협력과 공존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될 것이라는 이제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3대 패러다임 중에 예.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컨스트럭티비즘이라 하는데 사실 이거 길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일 양국이 서로 공통의 역사적인 뭐랄까 문화적인 어떤 뭐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서로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공유한 부분을 이제 밝혀서 서로 뭐 교류와 교육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되면 그러면 갈등적인 정체성보다는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는 정체성이 배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협력적인 관계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은 이 책에서는 국제관계 이론에서 3대 패러다임 중에서 하나인 네. 구성주의 이론을 끌어와서 하나의 그 화해 단초, 실마리의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 속에서 추출해낸 그런 점이 이제 아까 화해 실마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그 사실 뭐 우리가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가깝고도 먼 나라, 그렇죠. 또 네. 그다음에 애증이 교차하는 그렇습니다. 나라.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협력하고 공존을 이제 그 모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역사적인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왜 이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불신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제 물질적인 거, 뭐 예. 또 지난 근현대사에 우리가 이제 받았던 했던. 어떤 아픔도 있고, 그걸 잊지 못하는 뭐 기억의 정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둔감증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일 양국 간의 미디어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그런 행태를 보도를 하면 그것이 또 확대 재생산시키는 요 악순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좀 더 근원적인 것, 뿌리까지 아마 제가 아마 이런 내용으로서는 정치학자로서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니까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이제 그 기록이 왜 생겼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19세기 말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국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병법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명치유신 지도자를 수없이 길러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꿈꾼 정한론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어짐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전체 이야기를 한번 그 영화처럼 밝혀낸 거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임나일본부설이 그렇게 유령이 아니라 살아서 근현대 한일 관계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또 심지어 최근에 이 신정한론이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 뿌리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뿌리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약간 좀 담대한 좀 어떻게 말하면 당돌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양국과의 어떤 그 갈등의 원인을 이제 뭐 고대사까지 이제 좀 끌어올리고 그렇죠. 있는 네네. 내용이죠, 그죠? 네네. 그래도 이제 요즘에 최근에 요 갈등의 많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이 아베 정권을 많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이 아베 정권이 아무래도 목표가 평화안법을 수정을 해서 보통국가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이 걸림돌의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보고 있다면은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주변국들은 아까 이제 어떤 역사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정한론이라든가 뭐 대동아 공영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래도 교수님은 이제 그 후견, 피후견, 이득관계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 대동아 공영권 본질을 좀 밝혀주고 있더라고요. 요 문제를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신 거는 제 책에서 도입부에서
왜 고대사로 제가 자꾸 눈을 돌렸는가를 설명하는 네. 이제 배경 이야기를 하면서 제 학위 논문 이야기를 좀 써놨습니다. 그 얘기에 보면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제가 해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뭐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일본 내부에서 에도 막부 때부터 이 쇼군과 이제 미찌 같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상인들 간의 상하 유착 관계가 있습니다. 상하 유착 관계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하지 않은 특혜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함으로써 이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관계가 쭉 지속이 되는데 이것이 명치유신기에는 또 새로운 이 정치적인 상인들 미쯔비시, 야스다, 후루카와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다 재벌이 되는데 이 재벌들한테 산업적인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 국가와 재벌이 상하 유착을 합니다. 정경 유착이죠. 이 정경 유착의 이 관계망이 한국으로 이렇게 침투한 겁니다. 예리한 칼로 침투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매판 자본이라든가 친일 기업인들이 또 양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만주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내적 구조의 일관성을 제가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모델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때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는 걸. 그래가지고 이것이 버클리 대학에서 출판되는 에이션 서베이의 한 챕터가 논문으로 이제 소개가 된 적도 있고, 그다음에 하버드 옌칭 도서관이나 트루만 재단에서 뭐 장학금을 준 적도 있고, 그래서 뭐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후견 피후견 구조로 대동아 공영권의 본질을 뭐 좀 폭로하고 싶었다. 뭐 그런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뭐 일본의 뭐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보통 우리가 오야코 모델은 그렇죠. 어떤 형태를 분석할 때도 항상 기본으로 많이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이러한 일본의 독특한 사회 구조인 이 그 후견, 피후견 관계는 교수님께서는 그 시작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끈질기고 광범하고 상당히 그 뭐랄까요, 이 정권의 핵심부에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기원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가설입니다만은 저희 지도 교수였던 란디 교수님도 유사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 시절에. 그런데 한반도의 백제가 상당한 이제 해양 세력이었는데 이 중국 쪽으로 진출을 노리는 과정에서 중국 요소 지방에서 모용시한테 패퇴해서 고립된 서부여 세력들한테 상하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백제가 오야붕 페트론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후견인이 되고 그 갈 곳 없는 무사단을 이제 후원해 주는 거죠. 후원해서 대신 우리 백제가 노리고 있는 열도 지역으로 세력 개척을 위한 천병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백제와 소위 말해서 이 서부여 세력이 서로 상하 유착 관계 형성해서 뭐 이제 열도를 이제 침식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생기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백제가 또 외와 관계를 맺을 때 저는 외는 백제의 아주 충실한 동맹국인과 동시에 꼬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무척 긴 거죠. 2000년을 거슬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일본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강력한 후원자가 문화이식을 해준 은혜를 받은 경험이 강렬하기 때문에 타 사회에 비해서 오여분 꼬분 관계가 상당히 그 끈질기게 그다음에 사회 중심부에 침투해 있었고,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문화 인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은가라는 뭐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 고대의 그 야마토의 이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시점에서부터 이제 계속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라고 보기 그렇죠. 시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더 우리가 끌어올려 가지고 그 일본의 건국 신화라든가 천성강림 신화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뭐 천성강림 신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김철수 교수님이 국내 참 권위자신데, 천성강림의
신화 그 스토리텔링 속에도 예.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대신 어떻게 말하자면은 뭐 그게 이제 뭐 가야 세력이 됐던 예. 혹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서부여가 됐던 여러 세력들이 이 대륙에 있는 백제나 특히 뭐 고구려 심지어 고구려까지 후견 표견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얘기를 이제 끄집어낸 거냐면은 우리 서부여 의 의라왕자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 여러 사서에 나오거든요. 신치호 선생도 그 점에 몇 번 얘기를 했고, 근데 의려왕의 아들 의라왕자가 돌연 기록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예. 그런데 제가 2014년 5년인데 오사카 시내에서 그 스미요시 진자 근처에서 의라 신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예. 팀이.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궁사를 만나가지고 이 의라가 어떤 사람에 물어봤더니 이 의라는 반도에서 건너왔다. 첫째, 둘째, 3세기 말에 들어왔다. 셋째, 일본에 와서 왕족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또 인터뷰를 했더니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 싹 빼더라고요. 뭔가 좀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억측도 드는데 아무튼 이 의라가 나중에 우리가 밝혀보니까 응신천왕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라 신화하고 말씀하신 천송강림 신화는 조금 별개 얘기거든요. 천송강림 신화는 훨씬 앞에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신화 체계 내에서는 이 사람을 일본 천송강림 아마테라스 신화 속에 끄집어 넣은 거죠. 내려가지고 하나의 일관된 만세일계 황통신화를 만들어낸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천송강림 신화와 연결은 안 되지만, 근데 이것이 일본의 천황제 국가론 혹은 이제 신국 사상의 하나의 중요한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응신천왕이 신공황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됐고, 이 신공황후 이야기가 제가 오늘 키워드로 말씀드린 인나 일본부 설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천송강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고대 국가의 형성 문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로부터의 어떤 그 도래인과 네네. 관련된 내용들이 신화 속이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 모습을 이제 아주 막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까 뭐 전문가시니까. 예. 의라 뭐 신사 문제도 그렇고요. 네네. 그러면 이런 사실 이야기가 조금 전에도 이제 궁사가 한국에서 네, 왔다고 놀라운 얘기를 이야기했다가 했거든요. 네, 이제 네. 또 두 번째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바꾸더라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일본인들에게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숨기고 싶은 역사일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이 시청자께서도 오사카에 가셔서 꼭 가봐야 될 곳이 바로 의라 신사입니다. 그게 이제 텐노지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의라 신사를 가보면은 그 옆에 큰 국민학교 땅 왼쪽 공터가 옛날에 전부 다 그 신사의 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은 아주 초라한 조그만 신사로 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도요토미가 이 한국 침략하기 전에 혹은 명치유신 전후기에 한국에 있는 백제 그다음에 신라의 유적을 지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의라 신사의 기록을 앞뒤로 쭉 찾아보면은 최근에 뭐 저도 했습니다마는 이 정경희 교수가 상당히 세밀하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지금 가설 단계에 불과하지만은 이게 좀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만약 일본 사회에 퍼지면 한일 관계의 정체성에 큰 지각 변동이 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구성주의 말씀드렸잖아요. 구성주의에서 견고하게 관성을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체성, 인식은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큰 충격, 크리티컬 정처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이 왔을 때 그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고대사의 굴절을 하나 충격을 줘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만이 우리가 진짜
좀 가깝고도 가까운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누가 보기에는 상당한 그 구성주의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 임나일본부의 진실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임나일본부 얘기를 끄집어내면 정말 고구마 줄기를 끄집어내듯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신세로 돌아간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석해하지 말고 그냥 그 체념해라 라고 하는 것이 패배주의와 그런 거 심어주려고 하는 일본의 고도의 정보 공작이었거든요. 만들어낸 학설이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에 어둠을 두리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암적 존재다라고 시민단체는 맹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와 제후라는 개념을 가지고 백제와 외는 서로를 이해했다. 그리고 여러 수백 가지 근거로 봤을 때 백제가 삼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 사실이라고 봅니다.